네, 저희 뉴스인사이다에 뭐 여쪽 의원, 야쪽 의원 많이 나오시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원희룡 의원에 이어서 지금 장성민 전 의원 나오십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이시긴 한데 사실은 DJ 적자라고 불리는 분이셔서 좀 궁금했어요. 오늘 좀 뵙고 싶었어요. 자, 대선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민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들어오시기 전부터 불사존 장성민을 대통령으로 막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네. 확실히 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여쭤볼 게 많아서 한번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9일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면접 보셨잖아요. 국민 네. 면접. 면접 어떠시던가요? 그때 뭐, 야, 이렇게 어려운 시험은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없었고요. 또 이 면접관들에 대해서 사기도 좀 올려주고 싶었고 네. 처음에 붐업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렇죠. 예. 언론 헤드라인용으로 혼쭐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좀 썼습니다. 아, 원래는 그렇게 안 힘드셨는데. 그냥 뭐 역시, 역시 뭘 아시는군요. 네. 근데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 진중권 전 교수가 네. 아주 되게 우쭐한 그런 모습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대로 된 어떤 그 연구를 많이 안 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일 방송인으로서 네, 이렇게 네, 네. 자연인으로 이렇게 토론을 했더라면 바로 반격하면서 박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예, 또 뭐 갑질하냐 이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예, 한수 겸허하게 접어주고, 예. 말이 되든 안 되든 경청해주고 또 이 국민 앞에 또 겸손하게. 겸손한 또. 모습을 또 보여드리는 것이 지도자의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이 덕성이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예비 후보니까 너무 네. 이렇게 막 고압적으로 하시면 또 안 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고압적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홍준표 후보라고.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매력이 캐릭터가 있지만은 있으니까.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문화나 이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서민 교수인가요? 단국대 의대 교수. 네. 서민 교수가 어제 뭐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뭐 후보들하고 이렇게 한 걸 빗대 쓰면서 뭐 도대체가 면접관들이 자기네가 뭐 후보도 아닌데 후보처럼 나서느냐 뭐 그래서 되게 비판한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후보 간 토론보다는 발표회나 면접, 뭐 토크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후보자 검증을 하는 과정이 이제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작용도 있고 좀 불만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이 국민들 앞에서 정책 비전 또 이 국가의 이익을 위한 대전략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이 현재 안고 있는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법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지도자들의 네네. 순간적인 판단, 정무적 네. 판단,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위기 관리를 어떻게 국정 운영자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갖춰야 될 덕목들을 좀 큰 비전을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하고 네. 그걸 국민들 앞에 공개 검증받는 그런 어떤 격렬한 토론회를 저희 같은 사람은 원했죠. 원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런 토론회가 좀 없어졌고 그나마 이제 뭐 발표회 내지는 저렇게 제3자를 통해서 공개적인 압박 질문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네. 뭐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고 특히 이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거부했었던 면접관이었는데 그렇죠. 국힘당에서 과감히 수용해서 또 그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래서 좀 격을 깨는. 그래서 어제 서민 교수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담론, 논의, 뭐 네. 김현주 아나운서도 나오시고 다 네. 나왔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네, 어느 분이 저도 국민의힘 면접관을 추천했어요. 근데 근데 왜 안 국민의힘 오셨어요? 면접관에서 저를 거부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저는 당이 좀 더 개방적이고 그러니까요. 또 반대편에 네. 있는 분들을 이렇게 과감히 수용하셔서 네. 대한민국의 이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좀 고민하는 네. 그런 어떤 오픈 파티가 되는 것을 사실 지향하고 그게 민주적인 정당이죠. 네, 네. 맞습니다. 장상민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당대표는 별로 생각 없고 원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그 유승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질문을 뭐 배신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으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또 장 의원님께서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DJ의 정치적 적자 그리고 또 DJ의 마지막 적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에 왜 갔을까 저분이 이러면서 저 사람 우리 배신하고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상.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정치 지역을 지역에 두지 않고 지역에 두지 않고 국민의 이익, 네. 국가의 이익, 네. 이 국익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기 정치 사상과 자기 정치적인 어떤 생각 수준에서 네네.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의 정치 사상과 정치 철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저의 노선을 바꿔본 적이 없고 정체성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단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두 정당은 상당히 보수 정당이고 또 수구 정당이고 네. 또 과거 정당이고 아직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정당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두 정당 다 파격적인 혁신을 해야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한 대변신을 해야 될 그렇죠. 근데 시대 정신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죠. 지금 냉전 체제가 해체됐는데 네. 아직도 두 정당은 냉전에서 그 토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네. 이제는 이념의 시대가 아니고 이익과 경쟁의 시대로 세상이 신자유주의 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자유주의 체제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전략을 연구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착을 해야 될 가치를 둬야 될 그런 어떤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냉전 체제에서 이게 공산당이냐 그런 자유당이냐 거 이게 따지고 뭐 있다. 빨갱이냐 아니면은 이게 무슨 뭐 꼰대냐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이 기술이 지금 모든 것을 과학기술이 지배를 하는 네. 그래서 기술 실용전으로 세상은 이미 가버렸는데 동굴 속에 토굴 속에 이념에 사로잡혀서 과거로 죽창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네. 또 새마을운동을 또 막 그렇게 강조하고 또 택시기사를 또 부르고 그렇죠. 돌아다니고 또 국제시장을 틀고 네.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네네. 이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국가 이익이, 이 민생이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그 민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데 네. 어느 정당이 더 합리적인 네. 솔루션을 갖고 있는가, 해법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에 경쟁적으로 나서야 된다. 현재 두 정당은 정책적으로 보면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감정 싸움이고 지역 싸움이지 정책적인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인합니까? 민주주의. 네. 제가 주장하는 3대 기둥이 있는데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 네. 그러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선별적 복지냐 아니면은 그냥 뭐, 전몰 복지냐, 보편적이냐. 보편적 네. 복지냐 네. 이런 어떤 그 차이만 있지 기본적으로 두 정당은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정당입니다. 기득권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두 정당 다 제가 봤을 때 갈라파고스의 거북이 정당이다. 갈라파고스의 거북이 정당. 네, 토굴 정당이다. 시대의 문제에 전혀 천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36살 되는 이준석 대표가 파격적으로 당 대표가 된 걸 보고 네. 변화는 여기에 있구나. 시대 정신은 여기에 있구나.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했고 정치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사실 생물인데 어느 정당이 더 시대 정신을 담는 변화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에게 국민의 여러 가지 재산권과 생명권을 맡기는 것이 그렇죠. 항상 국민이 맡기죠. 정치의 어떤 그 주 대세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제가 있었던 이 과거의 민주당은 항상 시대 정신을 주도했고 변화를 주도했고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죽창가에서 이재명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는 뭐 삼국시대, 개벽시대 지역 감정을 거기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걸로 봐서 네. 저는 별로 희망이 없다. 이미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 나름대로
예, 정치적 그러니까는- 행보를 했던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굳이 국민의힘에 가셔야 될 이유가 뭐였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답을 하셨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을 간 이유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이런 정치관이나 이런 걸 좀 벗어나고 싶었고 오히려 이준석과 같은 젊은 당대표를 뽑는 그런 국민의힘의 변화 이런 것들에 좀 높은 가치를 주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상이나 가치 이런 거는 국민 실용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념적인 그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고 네, 항상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의 5천 년의 역사를 항상 강조하셨고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은 그 기록을 보면은 네. 무려 1,300개 정도의 외침을 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남한테 침략만 받고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영을 이룰 만한 기회가 없고 그렇죠. 재산과 여자들은 전부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착취당하는 침략당하는 그런 나라였고 네, 조선 왕조 500년 시대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대륙 세력에게 조공 책봉을 보내고 1년에 한 번씩 왕이 절을 하고 지배를 받는. 네. 그리고 또 해양 세력이 들어오면은 일제 36년 시대의 강점기로 이렇게 또 식민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은 주변 4대 강대국들을 우리 국익에 맞게 움직이고 네, 또 외교를 하고 또 대외 정책을 주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한 강국을 만드는 것이 외침 없이 그분의 꿈이었지. 네. 무슨 뭐 이 번데기들 앉아가지고 네. 이 시궁창에 들어가서 뭐 이건 네. 너 거다 내 거다 티밥 논쟁하는 그런 정치를 한 번도 그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장관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큰 뜻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지만 또 바깥에서 보는 호남 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장성이나 이런 게 과연 이해를 하고 상대방한테 조금 뭔가 어필이 될까요? 제가 지금 그 민주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지는 한 20년이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권 출범하기 전부터 저는 이건 안 된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네, 저는 네. 미국 유학 갔고 반대를 했고 20년 동안 시종 일관 반문 반노 전선을 저는 유지해왔어요. 유지해 왔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네. TV조선을 가서 내가 시사 탱크를 진행한 것도 그렇죠. 그때 당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쇼킹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사실 상당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이제 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국익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보수와 대화를 못하고 진보와 대화를 못한다. 흔히 쓸 수 없는 거죠. 그건 저의 정치 철학에 맞지 않는 거죠. 네. 예, 그건 패거리주의고, 그건 뭐 편파주의다. 그래서 저는 전혀 충격받을 일도 없다. 그리고 요즘은 호남 내려가면은 전혀 제가 액션을 이렇게 취한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게 생각하는 거고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군요. 이해를 공감하시고. 저를 아시는 거죠. 네.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오해는 없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왜 당내 지지율이 좀 안 좋아요? 1차 컷오프도 통과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솔직히. 뭐 해석은 자유지만 네. 또 분석도 자유지만 결과를 보면 아실 거다. 아, 결과는 또 다릅니까? 지금 결과를 보이는 보면 것하고? 아실 거고. 네. 어제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벌써 이제 7위까지 올라왔던데 맞아요. 네. 이게 그건 뭐 네. 그렇게 되질 않길 바라는 사람들의 상상일 수도 있고 그럴까요? 또 제가 본선 경쟁력 만일 8강에 들어가면은 네.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쏟아질 것을 또 아시는 분들이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또 수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고 네. 이렇게 가면은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아니 안 그래도 박찬주 후보가 나 이제 그만두고 홍준표 의원 지지하겠다 이렇게 좀 사실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단일화나 뭐 이합집산 내지 연대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님도 지금 뭐 누군가하고 같이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안상수 뭐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허경영 씨랑 같이 뭘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허경영 후보랑. 그러면은 이렇게 좀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사실은 좀 컷오프도 통과하시고 또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정치 기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이 다나카 수상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치는 세다.
새는 조직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새가 중요하죠. 새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네. 국민들로부터 직접 호소를 해서 지지를 받아내는 직접 지지세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합종 연행세가 있다. 합종 연행세. 네. 적어놔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국힘당에 들어올 때 아무런 그 사람 한 명을 같이 대동하지 본인 않았습니다. 세력이 없었어요. 예, 완전 네. 불모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저로서는 정치적 사막지 됐지만 이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 가면 나라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에 대한 비전과 전략 하나만큼은 제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사막에 이 불모지에 이 정권 교체를 위한 비전 하나만 가지고 왔다. 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특정인이 아니라 특정인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런 확고한 정권 교체의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뭐 이건 오케이 것이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정치적 기적을 바라고 있고 또 불모지에서 사실상 새로운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벤처 팔로틱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편안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의 20대 때부터의 정치적 역정이 항상 새로운 커다란 국가적인 대변동과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패러다임과 플랫폼을 만들면서 네. 국가의 한 이 틀을 새로운 틀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대변곡점의 분기점에서 중요한 벽돌 한 장을 놓는 그런 역할을 했지. 네. 제가 개인의 무슨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정치를 생각하고 움직여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군요. 네. 사실 저는 그 장성민 의원은 처음 봬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엄청 카리스마가 있고 확신적이시고, 이게 또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그 정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드 지금 장성민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도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 얘기 나올 건 뭐 아셨겠지만은 네. 고발 사주 의혹 받으면서 지금 공수처가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손준성 검사랑 김웅 의원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김웅 의원 압수수색을 사실은 국민의힘 때문에 실패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거를 저지한 거예요? 이게 김웅을 보호하자? 아니면 윤석열을 뭐 보호하자?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당이 잘 판단을 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그 김웅, 윤석열에 대한 근거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네. 또 국민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압수수색부터 이렇게 후다닥 들어오니까 네. 그것도 이제 삼권 분립상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공수처가 첫 발주처로 야당을 이렇게 쑤시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불쾌하죠. 불쾌하고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뭐 영장을 제시하면서 근거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확실한 증거나 근거가 있었으면은 네. 좋았을 텐데 아직 구체적인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네.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감출 무슨 이쪽에서 절차나 은밀한 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단정을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오버 아니냐. 근데 압수수색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신청하면 법원에서 내주는 거니까 네. 일단은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검찰도 그렇게 어느 정도 받고 물론 네. 이거 공수처지만 그다음에 법원도 그렇게 그렇구나 너 좀 확인해봐야 될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뭐 별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정치적으로 그 뭔가 매우 해보기 중요합니다. 위해서 한 이게 거라고요?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인데 네, 검찰과 이제 법원에 대한 네. 과거 같으면은 지금처럼 이 정치 팩션화, 소위 말해서 이 패거리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네.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법원을 그렇게 다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건 뭐 정치 패거리 못 집단. 믿는다. 저건 뭐 우리를 지금 공수처 만들어서 문재인 네. 보호하고 네. 야당 탄압하고 지금 바로 이런 데 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상당히 많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야당도 그걸 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너 검찰이 하고 있는 거 나는 못 믿어.
네 법원에서 니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 방위를 할 수밖에 없고 당분간 증거 가져와.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만일 제가 청와대에 있었고 제가 네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증거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확인했을 것이다. 여론 조사를 했을 때 네. 김웅 의원이 저 일을 공모자 중에 한 사람이다. 네. 저 뭐 범죄 사실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충분한 여론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여론을 먼저 형성한다. 그렇죠. 지금 여론이 형성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박지원 게이트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정치 공작 대 공작의 맞불 작전으로 지금 진흙탕 바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박지원 게이트라고 불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지원 원장은 그냥 밥 한 번 먹었다는 거고 지금 김용 의원은 말이 계속 달라지면서 좀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박지원 게이트가 있든 없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이 윤석열, 손준성, 김웅 그다음에 조성은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가 좀 그런데요. 보자. 네. 글로 연결되는 그 의혹의 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대망을 놓고 대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네. 당이 일어났던 하찮은 일로 야권이 일어났던 하찮은 일로 하찮다. 네. 윤석열 등등의 그 존재는 야권 입장에서 보면 하찮하죠. 정권 교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찮하죠. 네네네. 그런 어떤 일로 이 대업을 망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리스크가 당의 집권의 리스크로 얼마 가서는 안 되고 네. 또 이것이 결국 정권 교체의 최적기를 맞았는데 이 정권 교체의 리스크로 확산되면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바이러스에 더 이상 정권 교체가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사전에 예방 방역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당도 어느 정도 전략적 거리두기에 나서야 된다. 네.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좀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사실상 그런 의혹이 당의 정권 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기 위해서 그건 개인적인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 털어라. 더 이상 당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전략적 거리두기에 이미 나섰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전략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전략적 거리두기.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윤 후보에 대해서 윤 후보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을 찾으니까 윤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당과 정권 교체에 짐이 된다. 고발 사주 의혹이 결국 발목을 잡을 것이다. 사퇴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죠. 예, 제가 이야기했죠. 사퇴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짐을 털고 짐을 바깥에서 털고 부담 없는 존재로 당에 들어와서 네.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결론은 나중에 나올 것 같잖아요. 실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년 3월 이후에나 확인이 될 거다 이런 게 중론인데 그 전에 미리 딱 그만둬야 돼요? 그 전에 만일 그 진흙을 계속 잊혀서 뭉개고 있으면 그게 당의 진흙이 되고 정권 교체의 진흙이 됩니다. 만일 정치 공방으로 계속 간다면 저쪽은 후보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당은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데 이쪽은 제1주자라고 하는 후보와 당과 정권 교체가 연결돼 있고 지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정치 공세를 피하는 것은 윤석열 리꼴 국민의힘과 지금 연계시켜 가지고 국민의힘을 지금 야당을 지금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서 아예 야당을 지금 폭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뻔히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기민한 대응 전략을 이쪽에서 파다닥 취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 본인도 이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이 야권의 거대한 국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한 변곡점에서 본인이 짐이 되고 누가 된다면은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임을 좀 지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본인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역사의 정권 교체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죠. 좋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정치에 책임지는 정치를 했죠. 책임지는 정치를 할 것 같은데 윤 후보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건 뭐 그분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역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정권 교체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왜 나왔죠? 그 장상민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문 대통령하고 조금 감방 간다. 이거는 왜 나온 얘기죠? 정치 보복을 할 거라는 겁니까? 같은 제가 봤을 당에서? 때는 이 권력의 속성상 또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캐릭터상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와의 당내 권력 갈등 네. 여러 가지 경선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필연입니다. 필연이에요? 네. 왜요? 뭐 피할 수도 같은 없고. 당인데도? 전두환 대통령이 구속되기 싫어서 친구인 노태우 대통령을 찍어서 그러긴 했죠. 후보를 만들고 후계자로 키웠지 않습니까? 네네. 두 번째로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가 있었는데 같은 당인데도 그렇죠. 사실상 두 분이 싸웠지 않습니까? 화형식을 하고. 예. 세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왠지 왜 누가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당 내의 정적끼리의 경쟁이 오히려 타당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어렵군요. 증오심과 감정이 나쁜 것이 이 일반적인 정치적 속성입니다. 제가 본다면은 지금의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 가운데서 일정 지지율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 좀 화끈하게 가야지. 네. 그것에 대한 반사적 이득과 실정에 따른 반사적 이득, 반문 반사적 이득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네네. 두 번째, 자신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권 네네. 재창출에 대한 어떤 희망.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도 나는 문재인 정권에 귀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람이 아니라는 대립축을 구축해서 야당인 것이냐, 여당 내에 나는 문해 정권에 반대하는 야권의 한 축이다. 네네네. 그래서 반대 노선을 지금 계속 대립 노선을 추구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한테 신세진 거 없다. 그리고 나는 당신 정권이 아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2.0이 아니다. 나는 이재명 독자 정권이다. 네네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합의하면 굉장히 쉬운데 쉽게 갈 수도 있는데 네. 조국, 문재인, 내 정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차별화를 짓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과 대립성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예. 그렇게 되면 과거 청산을 해야 될 거고 네네. 과거 적폐와는 차별화를 지어야 될 거고 네. 나는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거 청산해야 되는데 과거 청산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핵심 두 사람 구속시키는 거지. 그래서 문재인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네. 조국 전 장관은 깜빵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것은 그렇구나. 본인이 하기 싫어도 네네. 그 지지자들 내지는 그 측근들이 네.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차별화 짓고 독자 노선을 걷기 위해서도 두 사람을 과거 청산 차원에서 적폐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이게 없다. 민주주의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원래는 안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지금 장기표 후보가 이재명 지사 아들이 그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계열사 취업 비리 의혹을 얘기를 하면서 국정조사를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장상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지사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은 허설론이다. 네. 가장 본선에서 오히려 상대하기 쉬운 상대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짧게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 안 됩니까? 이재명 지사는 제가 봤을 때 모래성이고 모래성이에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폐고 적폐요? 국민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복지 파탄 정책이고 네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페류나가 대통령 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지금까지 뭐 본선 경쟁력이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네네. 저 같은 사람들 만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풍 낙엽일까? 아하. 도덕적으로 너무 흠이 많고 아침에도 보니까 성남시장 때 택지 개발 공공이익 네네. 환수 문제로 지금 벌써 이렇게 특종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페북에 한 줄을 올려놓고 나왔는데
그런 비리부터 시작해서 파헤치면은 끝도 갓도 없을 겁니다. 비리가 엄청 많은 거다. 네, 가족 하나도 관리를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페류나를 대통령으로 뽑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댓글도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성민 전 의원하고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장성민 전 의원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